이슈 털어주는 남자 김종배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자, 9월 4일 수요일인데요. 자, 오늘도 이주영 기자와 함께 이탈남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첫 소식 어떤 겁니까? 네, 뉴라이트 계열의 보수 성향 학자들이 집필자로 참여한 교학사의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가 국사편찬위원회 검정심의를 최종 통과한 것을 두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예. 교과서 내용이 일부 우편향됐다는 건데요. 네. 해당 교과서는 일본군 강제위안부 문제를 축소, 왜곡 기술한 데 이어 일제강점기 친일 인사들의 행적을 감춰 역사에 도움이 된 것처럼 합리화하기도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역대 정권에 대해서도 편향적으로 서술했다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지난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는 공적 위주로 소개하면서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 대해서는 비판하는 내용 위주로 서술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를 두고 일부 트위터 이용자들은 교과서의 내용이 편향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왜곡부터 보수 정권 칭찬 일색인 교과서로 아이들을 교육시킨다면 결국 왜곡된 역사를 가르치게 되는 셈이다. 이러한 내용의 교과서가 그대로 교육 현장에 나올 판인데 우리가 일본 우익을 보고 뭐라 할 명목이 있을까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네. 한 트위터 이용자는 2017년부터 한국사가 수능 필수 과목이 되는 마당에 이런 교과서로 공부했다가 시험 문제라도 틀리면 교학사가 과연 책임을 질까요? 불매운동이라도 벌여야 할 판이네요. 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이 문제는 잠시 후에 탈탈 인터뷰에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은요.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유출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불안감 역시 계속되고 있는데요. 정부가 정책 설명회를 열고 검사 과정을 공개하는 등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는 모습입니다. 심지어 지난 2일에는 정부가 일본 방사능 괴담을 불식시키겠다며 소비자단체 대표들을 초청해 이례적으로 방사능 검사 과정을 공개하고 직접 생선회까지 시식하기도 했는데요. 네. 하지만 검사 시연이나 회먹기 이벤트가 국민 불안을 잠재우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방사능 기준치 이하 검출 수산물이니까 괜찮아라는 식의 정부 태도가 문제라는 겁니다. 항상 이 먹거리 문제가 발생하면 꼭 장관님들 나와서 네. 꼭 시식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떠나서 네. 좀 방법도 좀 바꿔봤으면 좀 좋겠어요. 어쩜 맨날 그렇게 레퍼토리가 똑같은지 모르겠어.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네. 한 트위터 이용자는 2008 미국산 쇠고기 수입 사태는 죽을 정도로 위험하지 않으니 그냥 먹어라는 정부의 태도 때문에 발생했다. 당시 시민들이 원한 건 안전이 검증된 식품이었지 위험이 증명되지 않은 식품이 아니었다. 이번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정부는 여전히 광우병 사태 때와 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또 다른 이용자는 이웃나라 일이다 보니 국민들이 두려움에 떠는 건 당연한 현상이다. 이를 괴담과 엄살로 치부하는 정부의 태도가 국민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만든다. 이런 기본적인 감정도 이해 못할 거면 국민이니 서민이니 하는 단어를 애초 입에 담지 않는 게 낫다고 말했습니다. 네. 한 유명 트위터리어는 정부의 이러한 대책에 대해 요즘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라는 화법이 유행하나 보다. 국정원장 지시는 받았지만 선거 개입은 아니다라던 국정원에 이어서 정부가 방사능 오염수는 유출됐지만 수산물은 안전하다라며 모순되는 말을 던졌다고 우스갯소리로 말했습니다. 한편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불안감이 계속 커지자 온라인 쇼핑 사이트에서는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가 불티나게 팔리는 신풍경이 펼쳐지기도 합니다. 온라인 쇼핑 사이트 지마켓은 방사능 오염수에 대한 불안 속에 8월 한 달간 방사능 측정기 판매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90% 늘었다고 밝혔는데요. 지마켓 쪽은 이러한 현상에 대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가정집에서 방사능 측정기를 보유하려는 수요가 늘고 있다. 동네 생선 가게나 동태탕을 파는 사업자 회원도 측정기를 많이 구입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한 트위터 이용자는 국민이 방사능 검사를 직접 하는 나라가 정상인가라고 쓴소리를 했고요. 또 다른 이용자는 오죽하면 국민들이 직접 방사능 측정기를 사들이는지 정부는 곰곰이 생각해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언급했던 4대약 척결했잖아요. 네. 그 4대약 중에 하나가 불량식품인 거 아시죠? 네. 그러면 이게 불량식품인지 아닌지는 아주 면밀하고 꼼꼼한 검사부터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국민이 지금 그걸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라이프 상조 영업사원 홍대리입니다. 우리라이프 상조는 신설 상조회사입니다. 사장님께 팟캐스트 방송에 광고하자 했더니 진부 매치라 탄압받을지 모른다며 걱정이십니다. 그래서 영업사원인 제가 직접 나섰습니다. 제 돈으로 광고하고 우리라이프 상조를 알려드립니다. 저희는 신설 상조회사로 부실한 상조회사의 모범이 되기 위해 저희 같은 신선한 방송인 팟캐스트 방송을 선택했습니다. 더불어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라이프 상조 1600-3267 1600-3267 팟캐스트 방송과 함께하는 우리라이프 상조입니다. 네, 통합진보당 사태가 계속되고 있는 과정에 또 하나의 논란거리가 불거졌습니다. 바로 뉴라이트 이 국사 교과서 문제인데요. 이게 역사를 왜곡하고 편향된 기술이 많다 이런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이 문제를 한번 털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전대 역사문화학과의 도면회 교수를 전화로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네, 도면회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뭐 네, 일부 보도가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지금 이 교학사 교과서에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하는데 뭐 지금 시간 관계상 여기서 다 열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어차피. 예. 도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심각하다고 보는 부분이 어느 부분입니까? 예, 가장 심각하다고 제가 생각되는 부분은요. 네. 그 해방 전후부터 이 최근까지 주로 현대사 부분이 가장 심각하다고 보이거든요. 역시 그 부분이죠. 예. 예. 그 부분이 거의 그 70년대 전후의 그 냉전 이념, 아주 강고한 냉전 이념적인 마인드 속에서 쓰여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국사편찬위원회 그 검정 과정에서 수정보안 공고를 여러 차례가 이제 여러 군데에서 이제 받았는데, 네. 예, 그것을 수정 안 하고 있다가, 예. 두 번째 이제 다시 제출하는 과정에서, 수정을 많이 한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많이 남아있죠. 그런 흔적들이. 수정을 했는데도 지금 문제가 남아있는 거죠? 예, 그렇죠. 뭐 지금 제가 보도를 통해서 접한 걸 보면 5.16 같은 경우는 군사 쿠데타다라는 기술이 있지만 바로 그 뒤에 하지만 뭐 육사생도 등이 뭐 지지 시위를 벌였다 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그 사실은 사실이죠, 그게 다. 네. 실제로 존재했던 사실인데, 네. 준보선이 인정했다, 육사생도 뭐 이런 얘기 다 사실인데, 네. 5.16이라고 하는 사건을 서술할 때 과연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겠느냐. 그렇죠.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 사실을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의 문제가 이제 역사학자가 제일 중요한 작업의 부분인데, 네. 이 필자들은 이제 그 부분을 이제 강조를 하려고 한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역사 서술이라고 하는 것이 사료의 바탕 위에서 서술이 되기는 하지만 네. 사료를 그대로 옮겨놓는 건 역사 서술이 아닌 것이고 사료를 해석해서 거기서 중요한 것과 부차적인 것을 가르는 작업이 필요한 것인데 여기서 의도적으로 부차적인 것들을 주요한 것을 올림으로써 역사를 해석하는데 왜곡의 소지를 남겼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필자분들은 이제 그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죠. 예. 네. 자, 그 부분이 5.16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다른 부분들 예컨대 4.19 혁명의 어떤 업적을 짓누르는 부분이라든지 그동안 존재했던 민주화 운동을 압살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예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죠. 네. 근데 한번 제가 그럼 이런 식으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검정 교과서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것이 내용상의 일부의 차이는 인정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 내용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 어느 정도 학계에서 네. 만들어진 연구 성과에 비추어 봤을 때 차이가 있더라도 문제가 없다. 예. 학계에서 이런 것이 통용되고 있는 논리다라고 할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그 수정 공고를 하지는 않죠. 그러면 인정되는 차이와 아닌 것은 어떻게 갈라지는 겁니까? 대체로 지금까지 이제 검정 교과서 검정하는 걸 과정을 보면요. 저도 이제 실제로 참여해봐서 느꼈습니다만은 그 교육과학부에서 만들어 놓은 지침들이 있어요. 네. 지필 기준이라든지 그 교과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는데 거기에 준해서 봤을 때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좀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이제 수정 공고가 더 이상 나오지 않는 것이고. 네. 그 기준에 비춰봤을 때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제 수정 공고를 계속 이제 바라는 것이죠. 네. 그런데 그러면 이번에 통과가 됐다면 그 교과부에서 설정해 놓은 지필 기준에 부합이 됐으니까 통과가 됐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검정을 맡으신 분들 생각에는 검정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다양한 사관의 소유자가 쓴
것이라도 인정하는 것이 검정의 그 취지니까. 네네네. 이러한 식의 기존의 역사관과 다른 식의 역사관에 의해서 쓰여진 걸 하더라도 용인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그 검정하신 분들이. 네. 근데 이 검정하신 분들의 생각이 어떻게 보면 좀,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닌가라고도 생각을 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예. 교과부에서 기준을 세울 때 대체로 이제 민족이라든지 통일이라든지 평화적 통일이라든지 이런 것들 주로 이제 기준을 많이 집어왔는데. 네. 지금 현재 현대사 부분은 거의 민족 통일보다는 대한민국 자체, 남한 자체가 우월하고 북한은 열등하다, 잘못됐다라는 식의 기본적인 구조 속에서 모든 역사, 과거 해방 이후 역사가 공산당 또는 소련의 지시 이런 것에 의해서 모든 것이 굴러왔다는 식으로 서술하면서 남북 대결이라든지 냉전적인 의식을 계속 주장하는 쪽으로 서술됐는데. 네. 이게 이제 좀 문제가 된다는 그러면 그 지필 기준 자체의 문제도 있다라는 얘기네요. 그렇게 본다면. 아니죠. 지필 기준은 교과부에서 만든 지필 기준은요. 예. 매우 이제 폭넓게 잡아놨어요. 예. 한 부분까지 다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써라, 4.19는 이렇게 써라, 5.19는 이렇게 써라 이런 식으로 쓰지 않고. 네. 해방 이후에 우리 자유민주주의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를 서술한다. 예. 이런 식의 큰 기준이죠. 예. 그러면 이제 그 큰 기준을 구체적으로 기술 내용에 적용하는 것은 국사편찬위원회 이제 검정위원들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럼 검정위원들의 문제가 있다고밖에는 볼 수가 없는데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금 구성되어 있는 분들이? 글쎄, 연구위원이란 1단계에서 연구위원이라는 분들이 하시고요. 네. 분들이 이제 세세한 부분까지 다 작업을 합니다. 예. 틀린 부분, 잘못된 부분, 학설상 이견 있는 부분들 이런 잡아내시고. 네. 그다음에 그 작업이 끝나서 이제 통과되면은 2단계로 검정위원이라는 분들이 또 이제 전체적인 판단을 내리시죠. 예. 예, 2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예. 제 생각에는 하여튼 이 연구위원 분들 중에 또는 검정위원 분들 중에 좀 이 세세하게 검토할 만한 시간도 없었던 문제도 있을 것 같고. 예. 그다음에 이 연구를 전체적으로 검토할 만한 학문적인 수련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좀 짧았던 분도 있을 것 같고. 왜냐하면 어떤 경우에는 한 분이 근현대사 100년을 다 본 경우도 있거든요. 볼 수밖에 없거든요. 아니 근데 그 역사학계에서 그 전공이 근대, 현대로 좀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보통? 예. 그런데 이제 검정위원분들 보게 되면요. 예. 이 한 분이 근대사와 현대사를 다 보게 돼 있었어요. 자기 전공 분야도 아닌 걸 본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결국은. 그렇게 되면은. 전공 분야라, 그렇죠. 어떻게 보면 대부분 현대사냐 근대사 이런 전공이 나눠지는데. 네. 한 분이 두 시대를 다 보는 식으로 검정위원이 짜여져 있었고. 예. 연구위원은 근대 한 분, 현대 한 분 이렇게 편제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나름대로 검토를 다 해서 올렸을 것 같은데, 네. 제 생각에는 막판에. 예. 어쨌든 필자가 난 못 고치지 않겠다.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못 고치겠다고 했을 경우에. 네. 검정위원회에서 이제 그것을 이제, 권고를 해야 되는데, 네. 마지막까지 이제 검정위원 쪽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손댈 필요 없다. 사관이 다르니까 하고 이제 넘어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연구위원이든 검정위원이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부실의 여지도 있고 편향의 여지도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간단히 정리를 하면.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부실이든 편향이든 그 이유가 뭐든지 간에 잘못된 역사 기술은 결과적으로 학생들한테 잘못된 역사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렇게 된다면 검정위원회 구성을 좀 더 정교하게 그다음에 균형되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이 하여튼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이 사실은 필자들이 어차피 자기 입장에서 쓰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교과부에서 위탁을 받은 국사편찬위원회에서는 검정위원을 구성할 때나 연구위원을 이제 선발하실 때 네. 그런 부분들을 얼마큼 고려했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현재. 그리고 네. 그뿐만 아니라 지금 더 문제되는 거는 이제 교과서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제대로. 네. 지금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들 8종에 대해서 그걸 직접 보려면 국사편찬위원회까지 가야 되고, 가려면 이틀 전에 신청을 하고, 가서 또 서약서를 써야 되고, 녹음도 못하고, 촬영도 못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박물관에 있는 그 국보도 아닌데 왜 이렇게 하는지 저는 저작권 문제가 과연 그렇게 심각한 것인지 저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러면 앉은 자리에서 그 교과서 한 권을 통째로 다 읽어야 되나요? 그것도 2시간밖에 안 되거든요, 1인당. 2시간요? 예. 2시간에 책 한 권을 다 읽어야 되는 거예요? 300, 한 400페이지 가까이 되는데 책이. 그리고 이제 이걸 또 적을 수는 있겠죠, 아마. 연필로 적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네. 그게 가능하겠느냐, 2시간 동안에 전부 자기가 보려고 하는 부분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보고 있는 거는 수정 보완 요구라든지 이런 것들 하는 각 출판사별로 나온 것들을 다 그 정도밖에 안 봤는데, 못 봤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교과서 같은 경우에 이제 수정 보완 권고를 쭉 봤을 때 제일 문제되는 건 아까 그런 부분이었고, 그 외에도 몇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이건 이제 수정 보완을 지적한 부분만 있는 거죠. 만약 이것이 본문을 보게 되면은 어떨지 저희 상당히 끔찍한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은 그러면 지금 밝혀진 거는 제대로 봤다고 하지만 또 한두 분이 집중적으로 봤을 것이기 때문에 놓친 부분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불거진 이 기술 파트는 극히 일부분일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결과에 따라서는. 극히 일부분이지만 가장 타픽한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렇습니까? 아무튼 지금 그 교과서는 검정 통과를 한 거죠? 통과가 돼 있죠.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손댈 여지가 없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법률적으로는 그렇게 저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9월 10일인가 11경부터 각급 학교에, 고등학교에 이 교과서가 보내지고, 한 달 사이에 교사들 또는 그 고등학교에서 어떤 교과서를 선택할 것인가 채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10월 중순경에 그것이 출판사로 통보가 되면, 출판사에서 이제 주문받은 부수만큼 인쇄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저희가 이 문제가 그 전에 한번 불거졌을 때 현직 역사 교사분하고도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 학교에서 어느 출판사의 국사 교과서를 채택할 것인가에 있어서 사실상 교장의 선택권이 제일 크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교사분들이 이제 자신들이 보기에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교과서를 세 가지 종류를 아마 고르면 조선시대처럼 이제 제 국왕께서 선택하시는 식으로 교장 선생님이 셋 중에서 하나를 3망을 올리면 그 중에 하나를 찍게 돼 있는 거죠. 이제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점을 찍으시는 겁니까 그러면? 그렇죠. 낙점을 물으신다고 하는 식으로 조선시대 왕이. 그런데 이렇게 돼버리면 교장의 성향에 따라서 교학사 교과서고 많이 채택될 가능성도 지금 배제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죠. 2008년에 금성출판사 교과서 문제가 서였을 때도 그 교장 선생님들이 주로 그쪽 금성출판사 공략에 나섰고, 그분들의 도움으로 이제 현대사 강의를 뉴라이트 쪽의 분들이 많이 하게 됐고, 때문에 아마 교장 선생님한테 상당히 많은 선택권이 부여되어 있는 현재 시스템에서는 그런 저조가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몇 개 학교에서는 채택될지 전혀 지금 미지수인 상황이네요, 그러면? 글쎄, 저희는 어쨌든 좀 보수적인 지역에서는 아마 이 책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렇습니까? 근데 하여튼 그동안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향수라든지 이런 쪽을 가지고 있는 지역, 그다음에 주로 여당 표를 많이 찍은 지역은 아마 이쪽 교과서 선택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역사학계에서는 어떻게 대응할 계획이십니까? 저희는 이제 완전히 손이 묶인 상태에서 보고 있으니까 지금 수정보완 권고 나온 것만 가지고 일단 먼저 분석을 하는 작업을 하는 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9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직접 구편에 가서 2시간 동안 열심히 보고 그걸 가지고 이제 제가 분석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그게 아마 9월 중순 하순 사이에는 아마 결과를 발표하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학사 교과서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제 낱낱이 이제 파헤치는 결과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은 이제 정치권에서 주로 이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정치권에서는 상당히 정치적인 쪽으로 많이 몰고 가는데 저희는 그것도 사실은 좀 너무 부담스럽다고 보고요. 네. 좀 그동안 학계의 연구 성과하고 비춰봤을 때, 그 다음에 현재 교과서 집필 기준에서 비춰봤을 때 어느 정도 문제가 있나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내용에 대한 문제 제기 외에는 사실상 역사학계에서 더 이상 어떻게 뭐를 바꾸거나 할 수 있는 여지는 별로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교과서는 이런 식의 문제가 있다는 식의 그 분석 보고를 할 수밖에 없죠. 그렇군요. 좀 다른 문제도 좀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능 필수 과목 지정 문제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역사학계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그게 상당히 좀 미묘한 문제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그것을 대통령이 한마디 했다 해서 결국은 밀어붙이는 쪽으로 가는 것 자체는 절차적으로 대단히 문제가 있다는 것이 큰 문제라고 좀 보고요. 예. 그 다음에 수능 필수로 하게 되면은 두 번째로 한국 사회에서 엄청난 사교육 시장의 팽창을 불러올 것이라는 것도 예견되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 수능은 정답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역사 교과서에 대한 암기식 교육이 더욱더 진행될 것이다. 오히려 수능 필수 말고 다른 식으로 했을 경우에 그 선택이라 놔두고 역사 과목에 대한 비중을 좀 늘려가지고 토론이라든지 가치평가라든지 이런 식의 교육 방식을 늘리는 쪽으로 갔으면 하는 것이 저희 역사학계의 바람이죠. 근데 이제 이 수능 필수 과목 지정을 추진하는 쪽의 논리는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봤자 어차피 이제 그 수능에 목매다는 고등학교 교육에서 그 역사 수업 시간에 다른 과목 공부하고 이게 그러니까 수능 포함 안 되니까 자고 학생들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없는 것 아니냐. 논리는 결국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 고등학교 수업 시간, 그러니까 국영수에 대한 그 강조를 낮추는 방향이 병행돼야 되죠. 그렇게 하면서 사회과학 계통의 과목들에 대한 소양을 늘려주는 쪽으로 교육 방향을 잡아야 되는 것인데 현재 수능이 그러니까 전부 다 국영수에 매진한다는 식 현상을 그대로 인정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한번 제가 그 역사학자이시니까 한번 이 점을 저는 이제 문외한이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암기식 예를 들어서 태조 왕건이 고려를 건국한 해는 설마 이런 문제가 저는 학력고사 세대에 그런 문제가 나왔었는데. 그렇죠. 그런 문제 나올 가능성이 높게 되는 것이죠. 아주 세밀한 부분에 대한 지식을 물어보는 경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서울대학교에서 입시를 할 때 그 한국사 과목을 필수로 보겠다. 그럴 경우에는 잘하는 학생들이 결국 그걸 시험을 보기 때문에 그 난이도를 높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 변별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되면은 아주 세세한 부분에까지 공부를 해야지 되는 쪽으로 가게 되죠. 아니, 근데 저는 오히려 한번 질문 취지가 정반대인데 그렇게 왕건이 고려를 건국하는 이런 거 단순 암기 지식을 묻는 게 아니라 시험 유형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개발은 안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게 이제 대부분 역사 수업을 하다 보면 이제 가치평가 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이 더 적절할 것이냐, 이것이 더 적절할 것이냐, 이런 가치평가로 가기 때문에, 이것도 올 수 있고 저렇게 올 수도 있는 그런 식의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 정답이 무엇이냐라는 관점에 그 지점에 가게 되면은 문제 평가를 할 수 없게 되는 어려움이 생기죠. 그래서 수능 필수화를 할 경우에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런 거 피하고 세세한 부분으로 가서 문제를 하다 보면 결국은 단순 암기 지식밖에 물을 수가 없는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거네요. 그렇죠. 비록 지문을 설정하고 앞에다가 지문을 두고 지문에서 이렇게 추정을 해가지고 분석해서 문제를 있지만 하다도 아주 세세한 부분으로 문제를 집어넣을 거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사관을 물어본다든지 이렇게 돼버리면 또 정치적 논란이 빚어질 수도 있고 정답이 없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경우에는. 그래서 결국 수능 문제를 내기가 매우 어려워질 것이다. 점점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교수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사평론가 김종배가 진행하는 이슈 털어주는 남자. 시사의 최전선에서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수요일의 고정 코너입니다. 이 서영교 장윤선의 정치 톡톡 줄여서 서장톡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그 두 주인공이시죠. 민주당의 서영교 의원 모셨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영교입니다. 네, 그리고 오마이뉴스의 장윤선 정치전문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지난주에 녹음을 할 때 바로 이 통합진보당 인사들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라는 일보를 전하면서 서장톡을 한 바가 있었는데 일주일 사이에 참으로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네. 그죠? 그렇죠. 거의 나라를 뒤집어 놓다시피 하는 대형 사건으로 지금 가 있는데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저희가 오전에 녹음을 하고 있는데 좀 전에 속보가 떴습니다. 민주당의 김한길 대표가 뭐라고 했냐면 오늘 중으로 체포동의안 처리 언급을 했어요. 네. 그리고 그렇게 결정이 된 겁니까? 민주당 안에서? 제가 오는 길이라서 몰랐는데요. 네. 우선 오늘 11시에 의원총회가 예정되어 있었고요. 네. 그래서 11시에서 이제 의원들의 의견을 좀 모아나가야 되겠죠. 네. 근데 이제 원래 저희가 그 국회 개원식 날 네. 이석기 그 체포 동의안 보고가 있는 날이었죠. 예, 본회의 열어서. 예. 그날 저희가 이제 의원총회를 해서 그 의원총회에서는 체포동의안의 지금 흐름상 그 우리가 일정 부분 같이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그 안에서 그런데 여기에서는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선 정보위를 열어서 이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더 정보위 그 국정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아야 된다. 정보위 차원에서. 그리고 법사위 차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법적인 하자, 법적인 제대로 된 절차 과정이 되어 있는지를 좀 짚고 가야 된다라고 해서 정보위와 법사위를 그 사이에 원래 보고를 하고 나면 72시간 내에 처리하게 되어 있으니까 내일 2시까지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그것을 할 것을 새누리당에 제안하자라고 하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새누리당에 제안을 했는데 새누리당이 정보위를 거부했죠. 네. 그리고 법사위만 열 것을 종용해 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이석기 관련된 사건은 전부 다 국정원에서 조사를 했고 체포영장만 법무부 장관이 발부하는 것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법사위만 열어서는 이야기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네, 그런데 법사위만 열자고 새누리당의 권성동 간사를 통해서 저희 법사위로 종용을 했는데 그렇게 되면 이 자체가 말리게 되거든요. 제대로 된 정보 획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법사위는 저희가 거부하게 됐고 최경환 원내대표가 법사위 정보위 다 안 된다 그러더니 어제 밤에 윤상현 원내부대표 원내수석이 갑자기 열자라고 하면서 전제 조건을 달아요. 오늘 2시에 대신 본회의 열어서 통과시키자. 자기네 마음대로죠. 우선 어떻든 72시간이라고 하는 기한이 내일 2시인데 그 사이에 제대로 된 정보 교류와 국회 보고가 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자기네 마음대로 하고 그러면서 2시에 야당이 안 들어오면 단독으로도 처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언론 플레이를 하는데요. 이 자체가 조금 전까지 했던 그 종북몰이의 맛을 들였기 때문에 좀 더 확전시켜 보려고 하는 의도가 뻔히 보이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좀 정리를 하고 지금 체포동의 요구서가 국회로 넘겨졌죠. 의원님도 보셨죠? 네네, 체포동의서. 근데 거기서 이제 그 뉴스가 됐던 게 애당초 처음에 압수수색 들어가고 그러면서 내란 음모 혐의 이거였는데 거기다 내란 선동 혐의를 추가를 했다. 근데 법조계나 언론계에서 지금 분석은 내란 음모 혐의 적용이 애당초 무리한 것이었기 때문에 보험용으로 내란 선동 혐의를 그 추가한 것이다 이런 분석이 지배적이었어요. 네네네, 그렇죠. 예, 자 이렇게 본다면 제가 좀 여쭙고 싶은 건 법사위라도 열어서 그럼. 자, 그러면 그 혐의점이 있으면 수사를 하는 건 당연한 것인데. 자, 그러면 법조계 안에서 스스로 이제 그 안에서부터 이 혐의를, 그러니까 어떤 혐의를 두고 수사할 것이냐에 있어서 무리한 부분이 있었다. 그럼 이거 한번 체크해 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말이 되죠, 그렇게. 근데 이제 보세요. 정보위는 안 열렸어요. 이게 어떻게 해서 수사가 진행됐고 국정원이 수사를 했고 3년 동안 무엇을 했고 이 내용이 없는데 법사위를 열었어요. 이게 법 절차에 어떤 것이 적당했고 어떤 것이 부적절하다라고 하는 걸 풀이해 나가는 과정을 쭉 그림으로 그려보다 보면 법무부 장관은
이게 저희가 조사한 게 아니라 국정원이 조사한 겁니다. 라고 답을 계속하겠죠. 예. 그런 속에서 이게 그 내란 음모죄는 과거에도 있었던 것이 전부 다 무죄로 몇십 년 만에 판명이 났는데 정권의 그 어떤 그 메카시즘 아니냐라고 혹시나 문제 제기하다 보면 이석기 의원 자체를 계속 보호하는 형태의 모양이 나올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자체가 또다시 새누리당이 요구하는 민주당은 왜 안 끊어? 민주당이 왜 보호를 해?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여론이 그렇게 형성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자체가 전체 흐름을 잘못 끌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새누리당의 그 의도한 바다. 이렇게 생각해서 저희는 정보위 동시개최인데 정보위 먼저 열어서 제대로 보여주고 그것에 맞춰서 그다음 법사위에서 이 부분을 체크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저는 민주당의 요구가 맞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사건을 처음 수사를 한 게 이제 국정원이고 그 조사권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수사를 한 게 국정원이고 이 수사를 관련해서 수원지검에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당시 압수수색할 때 우리 수사관 단 한 명도 가지 않았다. 검찰에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것은 철저하게 그 국정원이 핸들링하는 사건이고 지금 주요 핵심 증거라고 할 수 있는 뭐 녹취록, 뭐 이런 동영상, 뭐 이런 것들을 다 국정원이 갖고 있는데 그런 증거에 대한 내용을 전혀 보지 않은 상태에서 법사위를 열면 말씀하신 대로 그 이른바 종북 프레임에 민주당을 엮으려는 새누리당의 의도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 상황에서 법사위만 열면, 물론 이제 법사위를 열어서 피의사실, 대대적인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체포동의 영장, 그 압수수색 집행 과정에서 생긴 여러 가지 문제들을 법률적으로 검토해야 되겠지만, 큰 틀에서는 새누리당과 국정원, 노림수가 있고 그것을 민주당이 어떻게 파악하고 핸들링하려고 하느냐. 이것도 뭐 중요한 포인트 가운데 하나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좀 들긴 글쎄요. 해요. 근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그 측면도 있긴 있는 것 같지만 그거는 예를 들어서 법사위가 열려서 어떻게 그러면 이야기를 끌어가는가의 문제예요. 그런 부분도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내란 음모 혐의가 만약 그 국정원에서 그러니까 적용이 됐다면 자, 그러면 내란 음모, 그러니까 범죄 성립 요건이라는 게 법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뭐 국토를 참전하고 국헌을 물랑케 해야 된다. 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검찰이, 그러니까 그 어차피 뭐 압수수색 영장이나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주체는 검찰이니까 수사는 국정원이 한다 하더라도 일정한 공조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본다면, 근데 또 하나 여기서 주된 포인트는 뭐냐면 언론 보도에 기초해서 본다면 국정원과 검찰 간의 혐의 적용에 대해서 이견이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런 점에서 본다면 물론 법사위 회의에서 국정원 관계자가 나올 이유는 없지만 어차피 최종적으로 공소 유지를 해야 되는 검찰의 입장에서는 거기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그럼 내란 음모 혐의라는 걸 인정을 하겠는데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뭐고 당신들이 영장을 청구할 때 그것에 대해서 공유가 됐으니까 할 거 아니냐, 내놔봐라.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이야기가. 제가 정리를 해볼게요. 네. 우선 국정원에서 이석기 의원을 한 번이라도 불렀느냐, 네. 예? 그리고 조사라도 한 번 했느냐, 그것도 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것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든 지금 말씀처럼 회오리처럼 이 사건이 뭐 전 언론과 그 국회의 국정원 개혁까지 움찔하게 만들 정도의 상황인데 거기서 지금 뜬금없이 법사위에 우리 그 민주당이 이것이 내란 음모죄가 맞느냐 안 맞느냐를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요? 그럼요. 정보위에서 어떻든 우리가 어떤 상황으로 어떤 내용으로 이 상황이 진행되고 전개되었다라고 하는 게 나오고 그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지 아니면 제대로 됐는지라는 얘기가 나온 다음에 진행이 돼 나가야 되는 거죠. 알겠는데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시점을 나눠서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는 단계에서 압수수색 영장이 청구될 때는 수사가 끝나서는 게 아니라 수사의 개시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수사의 개시 단계에서 이미 얘네들한테 내란 음모의 혐의가 있다 해서 그걸 적시해서 청구를 한 거니까 그러면 그 단계에서 그럼 국정원이나 검찰이 내란 음모로 봤던 근거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수사가 그렇게 개시가 돼서 진행 중간에 증거가 보강이 될 수가 있는 거고 새로운 증거가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수사 초입 단계에서 그러면 국정원이나 검찰이 내란 음모라고 혐의를 적용을 했던 그 단계에서의 근거가 있는 건데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수사 뒤끝에서의
그러니까 그것을 섞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정청래 간사가 그날 첫날이에요. 이석기 의원실에 대한 그 압수수색을 집행하려고 왔을 때 그날 제가 정청래 의원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거를 그 국회 정보위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증거 능력 관련인 거 아닙니까? 그게 증거가 되는 거냐? 이게 증거 능력이 있냐 없냐? 그래서 내라는 뭐를 입증할 수 있냐 없냐? 이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 관련해서 물어봤더니 압수수색 다 한 다음에 7시 반에 통보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거에 대해서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어서 그날부터 정보위를 열자 그랬어요. 정보위를 열어서 과연 이 사건에 어떤 정당성이 있는지, 무슨 증거 능력이 있는지, 뭘 어떻게 엮으려고 하는지 좀 들어봐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계속 거부했다고요. 여태까지 안 열리고 있죠. 한 번도 안 열었어요. 그리고 이제 새누리당에서는 그 안 열리는 이유를 국정원에서 수사 중인 사건인데 정보위 열어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안 된다라고 막고 있는 거잖아요. 그 상황에서 법리적인 검토만 물론 그 김종배 그 평론가께서 얘기한 그 진행자께서 얘기한 것도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일면 의미는 있고 법률적으로 여러 가지 따져봐야 될 게 저는 사실은 그 이석기 의원의 유죄 혹은 무죄 여부와 관계없이 집행 과정에서의 드러난 피의자 인권, 최소한의 인권 보호, 변호인의 조력조차 받지 못하게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따져 물을 의미가 있다. 따져야 된다, 민주당이. 법사위도 전 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정보위도 열어야 되고. 근데 두 가지도 열지 않고 그냥 막 하는 것은 이게 뭔가 절차를 그 어기고 후루룩 말아서 진행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그러면 한번 요 얘기로 넘어가 보죠. 지금 그 체포동의 요구서가 왔잖아요. 그죠? 네. 언론에 보도된 건 극히 단편적인 것이고 의원님께서 그걸 좀 봤으니까 그걸 좀 여기서 소개를 해 주세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용이? 그걸 소개하기 전에 이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저희가 그 개원식 날 본회의에서 투표가 있었죠. 투표. 예, 그게 무슨 투표였는지 혹시 아세요? 일정 저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후 정기국회 일정에 대한. 예, 그렇죠? 국회 정기국회 일정을 네. 9월 1일부터 100일간으로 한다라고 하는 회기 결정이었어요. 네. 회기 결정이 있는데 그때 투표가 이루어졌죠. 투표가 이루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언론에서 나온 흐름은 문재인 후보가 그 투표에 기권을 했다며 네. 그럼 이 기권을 한 것을 가지고 지금 새누리당이 국회의원직 사퇴까지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투표는 17대 이후에 제가 그 전까지는 못 봤는데 17대부터 쭉 훑어봤어요. 매년 정기국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훑어봤는데 한 번도 투표를 하지 않은 건이에요. 그것은. 그다음에 그것은 9월 1일부터 100일간으로 한다라고 국회법에 나와 있어요. 네, 그렇죠. 국회법에 9월 1일부터 100일까지로 한다. 그래서 만약에 본회의를 9월 15일 날 열었어요. 협상이 좀 늦어져 갖고. 그래도 거기에 국회 회기는 국회 1일부터 100일까지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 이제 그래서 저희는 안건이 원래 이제 본회의에 이석기 의원 체포 동의안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것은 보고의 안건이고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 회기를 이의 없습니까? 그리고 그냥 통과시켜버리고 가는 거라고요. 근데 이 자체 투표를 하거나 이런 것이 사전에 이제 의원들에게 고지되지 않았어요, 실제로. 고지되지 않고, 중요한 건 그날 그 전자투표 시스템도 새로 바뀐 날이죠. 바뀐 날인데 갑자기 이제 김미희 의원은 체포 동의안에 그 동의해주지 말아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사실 하게 되는 건데 이게 이제 그 체포 동의안에 동의하지 말아주세요. 이것은 하여간 부당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반대 토론인데 그게 이제 회기권이 나왔단 말이에요. 회기권이 있고 회기권 다음에 나오는 걸로 돼 있다 보니까 이것을 갑자기 투표에 던져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문재인 의장이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전부 다 이건 투표를 해본 적이 없는 거 아니야? 이건 투표할 내용이 아니잖아. 이렇게 된 거지. 전부 다 체포동의안은 이제 5일 날 투표를 하게 되는 거였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사실은
투표를 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 이건 뭐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거는 투표권이 아닌데 이러다 보니까 그냥 그 기권을 문재인 의원도 했던 것 같고요. 근데 이것이 그 다음 날 실제로는 이제 저희도 아직 그래서 저희도 오늘 계속 의원들끼리 오보도 많이 났어요 그날. 네, 상의를 많이 하고 있는 오보가 저거 아니에요. 체포동의안 네, 표결이라고. 그러니까 지금은 시간이 막 총알처럼 움직이긴 하는데 진중하지 못한 과정 속에서 이 여론몰이가 잘못된 것들이 많고 실제로 그걸 보면서 전부 다 체포동의안에 문재인 의원이 기권했구나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것도 그리고 체포 동의안 뭐 이런 것에 관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어떻든 이 자체로 이런 여론몰이를 하는데 그 여론몰이에서 제가 오늘 국회의장 비서실장하고 잠깐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여지껏 한 번도 표결을 처리를 안 했는데 왜 갑자기 표결 처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그것은 100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초과하지 않게 국회법에. 그래서 100일로 했기 때문에 표결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소리예요? 내가 어제 확실하게 확인했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하겠는데 100일로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처럼 지금 상황이 자칫 움직이는 것 자체가 이 흐름이 새누리당, 그다음에 청와대, 국정원, 보수 언론 이 언론의 이 모든 흐름이 국정원 개혁을 비껴가기 위한 짜여진 각본처럼 가고 있다. 컨틴전시 플랜이 지금도 가동되는 건가요? 가동되는 것으로 보이는 거죠. 짜여진 각본처럼. 마찬가지로 이것이 이석기 의원이 어떻든 체포돼서 구속된다고 치죠. 그 이후에는 안에서 또 이제 조사된다고 할 겁니다. 그래서 피의 사실 공표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또 그때는 또 수사 중이라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아무 얘기를 안 할 거라고. 지금껏 열심히 언론 플레이 다 해놓고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엔 이 흐름이 문재인 의원, 친노 뭐 이런 식으로 또 갈 것 아닌가 이런 것에 대한 문제점들이 있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정리를 하면 잘못 어떤 문제 제기를 했다가 그것이 같은 종북 프레임으로 엮여버릴 것에 대한 우려. 바로 이거 아닙니까? 간단히 정리하면. 그러니까 우선 시간적 진중함과 논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면 9월 5일 날 투표하는 것으로 저희는 마지노선으로 잡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젯밤 윤상현의 이야기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어떻든 오늘 갑자기 본회의를 열어서 표결 처리한다는 것도 지금 근데 제가 이걸 하나를 좀 제기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요번에 국정원 조사를 보면서 역설이 있다. 여기에 역설이 담겨 있다고 봐요. 뭐냐면 국가보안법상의 고무찬양죄. 처음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을 때 그것도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전면에 대해서는 것은 국가보안법이 아니라 내란죄예요. 자, 여기에는 상당한 함의와 역설이 담겨 있다고 보는 게 무슨 이야기냐면 더 이상 국가보안법 가지고는 씨알이 안 먹힌다. 그렇죠. 여론 시장에서. 그래서 뭐냐면 내란죄라고는 그 시대에 그러니까 30년 전에까지만 살아있었던 죄를 꺼내들였다. 여기에는 상당히 그래서 중요한 함의가 깔려 있는 게 이후 내란죄가 그렇게 된다면 남발돼서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 물론 추상적인 가능성이지만 저는 이것도 그러니까 이석기 의원이 통합진보당을 빼고 충분히 그것은 염려하고 경계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요. 국민으로서. 바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그러니까 이석기 의원한테 편드느냐 아니냐 이런 어떤 그 세부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란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엄중한 죄인데 그러면 그것이 정확하게 면밀하게 정당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입법부의 검토는 당연히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사위를 열어야 된다. 그럼요. 그거는. 근데 이렇게 보자고요. 그동안 있었던 것 중에 얼마 전에 왕재산 사건 있었죠. 네네. 이름 왕재산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고 왕재산 사건도 반국가단체 혐의가 있었어요. 국법법상. 네. 반국가단체 혐의가 있는데 반국가단체 혐의는 무죄가 나왔단 말이에요. 조직 구성에서 무죄 났죠. 조직 구성에서 무죄 나고 고무찬양죄 정도로 적용돼서. 그러니까 과거에 국가보안법이 거의 다 고무찬양죄 7조. 그렇죠. 그래서 이제 7조를 저희가 없애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계속해서 작업을 해왔던 거고요. 그다음에 그 전에 1심회라고 하는 사건도 있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적단체로 처음에 포장을 해요. 이적단체 짱. 그다음에 왕재산 반국가단체 짱. 마찬가지로 지금 이석기 의원 건 내란 음모죄 짱 시작을 한다고요. 근데 이 자체가 지금 진행되고 조사돼 나가는 과정 속에서 지금 뭐 이건 법사위는
어떻든 전 법사위 열어서 여러 가지 할 얘기도 있고 하지만 실제로 새누리당이 요구했던 건 정보위는 안 돼. 그리고 법사위를 상임위 차원에서 원내 들어오는 요건 자체에서 요구를 하게 된다고요. 그런 것을 보고 저희가 지금은 그렇게 해서 너희들의 그 면을 살려주는 것으로는 안 돼.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입법기관이 그것을 따져야 한다라고만 보실 게 아니라 그것은 당연히 따져나가죠. 입법기관을 떠나서 민변, 우리 국민들도 전부 다 제대로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이 자체도 그래서 그것이 내란 음모죄가 미약할 수밖에 없다라고는 그냥 언론에도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나오고 있고 이것을 가지고 어떻든 미약할 것 같으니까 선동죄를 넣었던 거고 네. 넣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국정원의 조사 그리고 이것을 사실 국정원이 이제 고만 조사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고 빨리 검찰로 넘겨서 네. 검찰이 이것을 조사하는 과정 속에서 네. 저희가 입법부에서 그것을 나갈 수 있다. 근데 지금은 법사위를 열어서 불러가지고 하는 것 자체가 추상적일 수밖에 없어요. 정보위에서 만들어 놓은 틀. 그 다음에 저희가 사실 체포 동의안이 왔는데 체포 동의안에 저는 솔직히 말하면 그 녹취록에 나온 그런 발상 이해 못합니다. 예, 저도 이해 못하고 그런 용어 이해 못하고요. 네. 그리고 그 자체로 어쨌든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좀 정신적으로 이상한 거 아닌가?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네. 이런 게 먹힌다는 것도 웃기는 거고 그러니까 그 이런 걸 내에서? 네. 먹히는지 안 먹히는지도 모르겠고요. 네. 그 다음에 이런 것을 또한 그 내란 음모죄로 크게 터뜨려가지고 국민을 선동하려고 하는 것도 네. 제가 보기에는 참 잠시 여기에 함께하고 있는 보수 언론의 흐름이 있어서 국민의 시각을 흐리게 만드는 게 있지만 저는 다시 제자리를 잡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알았어요. 법사위 문제는 이 정도로 가는데 제가 한 말씀만 첨언하고 다음 그 카테고리로 넘어갔으면 네. 좋겠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한 10년, 20년 전면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하면 어마어마한 네.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은 곧 간첩. 이런 식으로 인식되던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랬는데 그것이 남발이 되고 이러면서 거기에 대한 국민적 어떤 저항이라든지 불신이 깔려버리면서 아까 제가 내란 음모죄가 적용된 데는 역설이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 국가보안법이 갖는 법의 권위, 법의 신뢰성에 국민적 일정한 어떤 정책 탄핵이 있었기 때문에 내란죄를 이제 들고 나온 것 아니냐. 만약에 이렇게 본다면 이후 내란 그것이 예비든 내란 음모든 내란 선동이든 내란이라고 하는 두 글자가 갖고 있는 그 어마어마함에 기가 눌려가지고 저쪽에서 그거를 남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서는 절대 안 된다. 절대 안 된다라는 거죠, 그거는. 오히려 이럴수록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법적으로 따져갖고 정말이냐 아니냐를 따질 필요가 있는. 이거는 지금 통진당의 문제를 벗어난 얘기라는 거예요. 이후 전체를 봤을 때 저는 이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다음 카테고리 얘기로 좀 넘어가죠, 그러면. 한마디만 드릴게요. 실제로 그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이제 그 검찰 공안부가 자랑하는 4대 사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2011년에 간디학교 최모교사 사건, 그다음에 2012년 GPS 사건,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2013년 왕재산 조직결성 사건, 그다음에 얼마 전에 있었던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이게 다 법원에서 무죄가 났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무리하게 국가보안법을 적용해서 했던 것들이 다 무죄가 나면서 일단 국가보안법으로 엮는다 해서 그게 꼭 유죄 판결 아니고 부분 유죄 혹은 무죄 이렇게 판결 나는 게 계속 많아지고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국가보안법이 저기 있어 사실 유명무실해지는 걸 왜 자꾸 엮고 그래 이런 이제 시민적 의식이 생기는 건 사실인데요. 근데 내란죄를 그렇게 저는 함부로 적용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이번에도 제가 보기에는 무리수를 뒀다고 보고 국정원이 그리고 이것을 앞으로도 수시로 자주 그밖에 통진당 다음엔 정의당 그다음엔 또 민주당 이렇게 막 영역을 확장해 가면서 계속 내란으로 엮는다?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네. 그럴 수는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민주당을 아마 내란죄로 엮으면 국민들이 비웃을 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내란 음모죄 이렇게 할 때 사실 깜짝 놀랬죠. 근데 이제 들여다보면 내란 음모죄에 해당되지 않는구나. 근데 뭐 총기 얘기도 좀 있고 뭐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국민들이 어머 무서워. 어머 세상을 뒤집어 엎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발상도 웃기고 그걸 대화하는 것도 웃기고 그래서 좀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집단으로 오히려 정리가 될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이제는 이런 사람들도 끝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통합진보당 내에서도 정리를 스스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도 정리를 했고 근데 이제 통합진보당 내에서도 제가 거기 있는 의원들이랑 뭐 이름을 얘기하지는 않지만 얘기를 하면 자기네도 황당하다 이거죠. 그렇지만 지금 진행자 말씀처럼 이것을 가지고 통합진보당 전체를 다시 건드리려고 하고 이것이 그다음 통합진보당이 건드려주고 나면 다음 타자가 또 나올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대비를 해서 이 사실 여부를 제대로 자기네가 시간이 좀 더 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이고 어디까지가 뒤집어 씌우기인지를 밝혀내겠다는 거죠. 통합진보당. 그렇죠. 통합진보당 내 의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주되게 여쭙고 싶은 게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이전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지난주에 그 속보를 전하면서 이것이 왕 실장, 김기춘 비서실장 이후에 첫 작품 일 가능성 이런 걸 잠깐 언급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감사원장 하고 그러면서 이게 이제 그 또 공안몰이 이야기도 좀 잠깐 나온 적이 있었어요. 자,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 공안몰이 이야기가 나왔는데 정말 너무 금방 이어졌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김기춘 왕 실장이 만들었던 사건이 서경석 의원 사건 지난번에 서경석 의원 사건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였더라? 유서대필 사건입니다. 네네네.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그게 이제 김기춘 때 만들어진 사건인데요. 제가 사실 법사위 하면서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시죠? 근데 제가 평생 뭐 운동을 하고 살았지만 그래도 잘 모른다 이런 게 막연하게 있었어요. 혹시나 이런 겁니까? 예, 그러니까. 혹시나. 근데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했는데 제가 법사위를 했다가 당시에 작년이에요. 국감을 하는데 작년은 국정감사하면서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좀 보자. 그 내용을 쭉 봤어요. 그 내용 정말 좀 창피하고 미안하고 그런데 오늘 꼭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었던 건 강기훈 그분의 글. 그러니까 이게 글과 그다음에 김기설 씨. 그분의 글 두 개가 이제 이게 글씨가 똑같은 거 아니냐라며 증거로 제출된 원본을 제가 받았습니다. 받아서 봤더니 두 개가 너무 다른 거예요. 한눈에도 필적이 다릅니까? 한눈에도 필적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사람 필적하고 저 사람 필적 뭐 다른 걸 이렇게 갖고 온 게 아니라 증거 자료로 낸 자료를 이제 제가 법사위에서 요구해서 받은 거죠. 받아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를 사실은 먼저 얘기하지 않고 거기에 있는 대법원이었거든요.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대법원에 있는 그 대법관이자 행정처 사무처장님부터 해가지고 거기 있는 판사들에게 쭉 돌렸어요. 두 개를 돌리고 이것과 이것이 같은 사람일까요? 다른 사람일까요? 물었다고요. 그러니까 뭐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랬더니 네 의원님 이게 뭘 물으시는지 모르겠지만 두 개는 다른 거네요라고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럴 만큼 두 개가 너무 뻔히 다른 건데 두 개를 갖다 놓고 사람들은 그 정보를 모르니까 유서 대필이 있었다고 그러지 않을 거라고 알지만 그것은 사건으로 유죄를 받았다고 사람들 머릿속엔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제가 너무나 놀란 거는 아무리 이 국가정보기관이라고 하지만 뻔히 보이는 다른 것을 가지고 유서 대필이라고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그 사건 그런 걸 보면서 그게 바로 김기춘 왕 실장 때 만들어진 공안몰이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진짜 그 학생 운동권에 기가 확 죽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럼 이번도 마찬가지인데 이번에 이제 실제로 국정원이 자체 개혁한다니까요. 이러고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국정원에서 셀프 개혁안이라면 그걸 가지고
청와대를 갔다는 거예요. 아, 개혁안을 들고? 예. 셀프 개혁안에 이제 그 기본 아니겠죠. 골격을 가지고. 이제 이게 제가 이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청와대에서 좀 밝혀줘야 된다. 네. 이렇게 저는 먼저 전제로 깔고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언론을 통해서 들었는데 그래서 냈더니 청와대에서 아니 이게 무슨 셀프 개혁안이냐 이게 뭐냐고 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래서 이걸 다시 들고 오게 되는 거죠. 들고 왔는데 들고 오고 며칠 후에요. 8월 25일 새누리당에는 대표 위에 있다고 하는 윤상현 수석 부대표, 대표 위에 있다고 하잖아요. 당대표 위에. 그다음에 원내대표 위에 있다고 하는 윤상현 수석이 이제 얘기를 합니다.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25일경에 국정원이 자체 개혁안을 마련해 올 것이다. 말일경에 라고 얘기를 합니다. 8월 말에. 네. 그러면 이제 어떻든 갑자기 빠꾸 받았는데 얘기하니까 그 안에 이제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당의 국정원 개혁 여론 형성은 막 거세지고 내놔야 되는데 국정원이 이제 제가 보기에는 27일 날 갑자기 이 사건을 터뜨리게 됩니다. 이석기 내란 음모 사건. 요거를 조금 되돌려 갖고 보면요. 국정원 국정조사 하자고. 국정원 국정조사만큼은 안 된다며 국정원 내부에서 남재준에게 막 조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재준도 국정원 국정조사 안 된다고 버티고 있다가 근데 여야가 합의를 해요. 국정조사 하자고. 그날 밤 남재준이 그 NLL 대화록을 깝니다. 네. 그래서 막 여론이 확 또 바뀌잖아요. 그래서 NLL 대화록이 혹시나 포기 발언이 있는 줄 알고 포기 있다 막 쫙 깔았는데 정작 기자들이 읽어보니까 포기 내용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그때도 공작이 이루어졌는데 이번도 그런 공작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리고 이 체포동의안은 저희가 보여드리면 좋겠는데 체포동의안에 사인이 누구 가냐면요. 대통령 박근혜,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황교안 이렇게 해갖고 사인이 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그림이 청와대에 충분히 교감이 있었다. 보고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다. 그러면 이 자체로 그 다음 공안머리로 만들어지는 건 또 그림이 그려져 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한 수사가 사전에 이제 청와대에 귀띔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보고라고 해야 될까요? 보고가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가고 청와대에서 오케이 하고 그랬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얘기가 이제 청와대 출입 기자들 얘기를 좀 종합을 해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국정원이라는 조직은 이게 따로 독립적인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청와대 보고가 이루어지고 결재가 나야 실행을 움직일 수 있는 조직이지 독단적으로 물론 이제 남재준 파워가 워낙 세서 남재준 원장의 결심으로 진행할 수 있다라는 주장도 일각에서 흘러나오긴 합니다만 청와대 기자들은 절대로 그럴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고요. 이번에도 아마 쭉 사건들이 있는데 김기춘 비서실장의 보고 갖고 와봐 해가지고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이미 기사도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전에 이제 터뜨리기 전에 김기춘 비서실장은 자세한 내용을 보고를 받고 오케이 사인이 났을 것이다. 그렇죠.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는 상당한 그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로 그게 다시 또 연결이 되는 이야기가 됩니까? 그렇게 되면은 정치적 의도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겠죠. 물론 정치적 의도가 아니라고 얘기할 텐데 야당이나 이런 입장에서 정치적 의도와 작업들이 충분히 감지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자, 근데 이제 정치적 의도를 이야기를 하면 하나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요 며칠 사이에 특히 새누리당이 앞장서서 통합진보당과 민주당을 한 드럼으로 엮으려고 하는 거 알고 계시죠? 어제는 보니까 민주당은 숙주였다라는 표현까지 나왔대요. 어이, 숙주. 그 다음에 기생식물이에요, 그럼. 그러니까. 그다음에 그 문재인 의원을 두고는 2003년인가요? 이석기 의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복역하다가 광복절 특사로 나왔는데 그때 민정수석이 지금의 문재인 의원이니까 의원직 사퇴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던데 물론 이것은 사법의 영역이 아니라 정치의 영역이겠죠. 근데 아무튼 한데 엮으려고 하는 것이 새누리당의 전략인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럼요. 그 기회는 이때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기회는 이때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저희가 생각할 때 그날 투표
회계권을 투표한 것도 혹시나 짜여진 각본은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 투표하는 건 아니잖아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고요. 근데 그 민감한 상황에 갑자기 투표의 권을 상정한다라든지 우리에게 뭐 사전에 있지 않아요 거기에. 이런 것을 보면서 그리고 나서 곧장 이것을 받아치게 하는 거죠. 문재인 의원 체포동의안에 마치 거부 기권한 것처럼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고 그리고 과거의 이야기를 하고 과거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누가 있었던 간에 사면 복권 과정이나 이런 과정은 법무부에서 신청을 합니다. 그렇죠. 법무부에서 기준을 만들어서 신청을 하고 거기서 작성해서 올리죠. 거기에 민정수석은 상관이 없는 그런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인해서 8.15 특사처럼 이렇게 진행돼 나가는 건데 그것을 가지고 정치적 공격을 해대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조만간 어떻든 이것이 회오리처럼 가고 있지만 내란 음모의 문제의 허점 이런 여러 가지들이 나오면서 이석기 의원이 문제가 있어요. 있는 건 있지만 이것을 빌미삼아 거대한 공안 몰이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심판을 해줄 거고 저는 역풍이 불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잠시 이렇게 정치적으로 공격을 해오지만 정치적 의도가 아주 다분한 거죠. 그리고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저희가 참 많이 반성해야 되는데요. 엄청 컨티전시 플랜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이제 바로 지금이 9월 초 10월 재보선입니다. 10월 재보선에 요 영향을 확실하게 미치려고 하는 10월 재보선에 일어날 수 있는 곳들이 거의 다 새누리당 포항 김영태 의원 재수씨 성추행해가지고 날라간 곳이라든지 이런 곳들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일정 부분 좋은 입지를 만들기 위한 짜여진 각본, 큰 그림의 틀이다. 지금 의원님께서는 역풍이 불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에서 물론 이제 전 국민으로 범위를 넓혀서 보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새누리당의 고정 지지층과 그다음에 새누리당 주변에 있는 유권자층 은 오히려 더 결속을 시킬 수 있지도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장윤승 기자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사실 주변에 취재를 해보면 새누리당 지지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명색이 제가 기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막 물어봐요. 정말 국회에 간첩이 있었던 거야? 이석기 의원은 정말 내란을 했던 거야. 근데 장난감총으로 만들면 사람은 죽냐? 이제 이런 질문을 하고 오늘 조선일보 보니까 막 정색하고 장난감총도 하면 인명 살상용으로 쓸 수 있다 이렇게 막 썼던데요. 여하튼 저는 이게 사실 언론이 불균형적인 상황 아닙니까? 조중동에다가 종편 거기다가 공중파 3사가 연일 막 계속 거의 며칠째예요. 저희가 그날부터 해가지고 일주일째 계속 날마다 폭포수처럼 쏟아내는 이 여론의 홍수 속에서 저는 일정 정도 재판이 끝났다고 봐요. 여론 재판을 통해서 이석기 의원은 반국가 혹은 반인륜 사범으로 낙인이 찍혔고 이것은 저는 평생 간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새누리당 지지자뿐만이 아니라 전 대한민국 전체 여론 지형에서 얼마 전에 내일신문인가요? 여론조사를 했는데 62점 몇 %가 이석기 의원 체포 동의 빨리 해서 처리해야 된다라는 의견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람들이 이거 굉장히 심각하다. 내란을 음모했다는 것은 이거 그냥 넘길 문제가 아니다. 어떻게든 결정을 내야 된다. 이런 게 굉장히 강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이제 그것이 불똥이 민주당으로 튈 경우에 이제 아까 10월 재보선을 언급을 하셨으니까 10월 재보선 더 나아가면 내년에 지금 예정되어 있는 지방선거까지를 내다본다고 한다면 그것이 예를 들어서 지난 대선과 같이 70%가 넘는 투표율 이런 것들을 기록한다고 보기는 힘들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른바 진영 총동원 싸움이 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고 그렇게 본다면 전통적으로 어느 층이 그렇다면 이때 선거 투표를 많이 했는가 이런 걸 고려를 한다면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자기들 입장에서 볼 때는 호재라고 볼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결국 민주당을 엮고 들어가는 것도 그 차원이라고 봐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거죠. 제가 드리는 질문은.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호재가 아니라 이건 호재가 아니라 그들이 만든 하여간 홀인데요. 홀 블랙홀처럼. 만들었고 참
잘 만든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우리 정말 순진하게 정치해온 것 아닌가 이런 생각하면서 좀 더 저희도 치밀하게 해야 된다. 제가 작년 대선이 있었잖아요. 근데 올해 새누리당 의원하고 그 중국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어요. 새누리당의 그 전략기획본부장이었던 조원진 의원하고 같이 가게 됐는데요. 조원진 의원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대선 때 하루에 12번도 회의를 했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컨틴전시 플랜도 만들어질 뿐더러 온갖 정보기관을 다 장악하고 있고 그런 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뭐 당시에는 그 박근혜 후보가 사실 꽤 높은 지지율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었던 거죠.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서 이제 그 마지막에는 그래도 문재인 후보가 역전 상황이 만들어지고 그런 속에서 또다시 그 NLL 대화록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끄집어내고 그다음에 국정원 댓글 사건 뭐 그리고 경찰의 편파 왜곡 축소 보도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또 판을 바꿨는데 이번에 또다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중간 NLL 대화록 또 까고 이런 걸 보면서 상당히 치밀하게 만드는 것이고 여기에 그 국가 정보기관을 장악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권력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이번만큼은 그래서 이 국가정보기관, 그러니까 아까 그 장윤성 기자가 이석기 가서 조사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여론이 많다고 하는데 그건 제가 동의하고요. 근데 그건 그거고 국정원 개혁은 확실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약 50에서 60%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정원에서 이석기 사건 이거 일정 정도 국정원이 만들어낸 것이다라고 하는 것도 약 33% 정도의 여론을 갖고 있는데 하여간 국정원은 무조건 개혁돼야 된다. 이번에 국정원을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50에서 60% 정도까지 있으니 저희의 국민의 그 권리, 소중한 투표, 유권자의 이 소중한 표, 그래서 권력기관을 바꾸는 이 투표 권한이 국정원에 매번 지금 요 사건도 국정원의 개입으로 어떻든 다음 지방선거와 재보선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제가 아까 그 부분을 여쭤봤던 주된 것은 뭐냐면 이명박 정권에서 이제 그게 잠깐 나타난 적이 있는데 이른바 낙관. 낙관이 결국은 이명박 정권의 선거 패배를 불러왔던 적이 있어요. 그럼 그 낙관의 주체가 뭐냐면 이명박 정권 지지층. 그러니까 근데 지금 박근혜 정권 입장에서는 10월 재보선에 내년 지방선거에 상당히 경계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게 뭐냐면 지지층이 낙관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대통령 지지율이 60%를 상회하고 있고 집권 초반기이고 자 여기서 뭐 당연히 이기지 않겠느냐 선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되면서 불참으로 이어져 버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그 업무 수행 평가에서요. 네. 일을 잘한다. 일을 잘하고 있다는 23%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개인에 대한 이미지는 좋은데 실질적으로 국정 운영을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평가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거죠. 그런 게 아니고 지금 네. 박근혜 정권이 정치적 위기에 빠져 있으니까 네. 우리가 나서서 그 재보궐이나 지방선거를 승리해야 한다라는 어떤 보수층의 집결 심리가 이완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건 같은 경우가 오히려 보수층의 집결 심리를 결집 심리를 훨씬 더 배가시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좀 바로 그거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건 네. 국정원 개혁. 네. 과연 이것이 그렇다면 별개로 해서 동력을 네. 계속 갖고 갈 수 있는 것이냐. 네.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답변 좀 주세요. 우선 여론조사 한 걸 보면요. 내일신문 여론조사에 국정원 수사가 날조다라고 이석기 의원 쪽에서 주장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날조 아니야라고 동의하지 못해라고 하는 사람도 68% 정도 돼요. 네. 네. 근데 또 그렇지만 이게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있어. 국정원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이것을 하고 있어라고 또 얘기하는 것도 54%나 된다고요. 네. 그런 과정 속에서 국정원을 개혁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날조 아니야라고 하면서도 정치적 의도는 있다라고 하면서 개혁해야 된다라고 한 같은 사람을 놓고
개혁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또 56.7%가 나와요. 그래서 개혁해야 하는데 중요한 건 야당이 힘을 얻고 국민이 그 힘을 모아주고 그래서 국정원 개혁의 힘을 국회 내로 가지고 가야 하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주춤할 수밖에 없고 야당도 살짝 스텝이 꼬이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중심을 잘 잡아 나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얘기하듯이 새누리당은 그 국정원이 이후에 가지고 올 일정 정도 개혁안 그 정도로 하고 말 것이고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요. 여당도 꼼짝없이 밀렸던 게 뭐냐면 국정원의 국내 파트 담당. 그렇죠. 국내 파트 그렇죠. 조사, 국내 정치 개입 이 부분을 정확하게 끊어줘야 된다. 그렇죠. 라고 하는 것이 여야가 거의 뭐 같이 갔는데 이 상황을 계기로 지금 이거 뭐 그 JTBC 여론조사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JTBC 여론조사인데 국정원의 국내 파트 부분을 완전히 단절시켜야 된다가 33%가 나와요. 근데 어쨌든 그 부분이 자꾸 줄어들 것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그 국정원의 국내 파트를 담당하는 것은 예를 들면 뭐 그 대북 문제 통일부로 옮긴다든지 이렇게 하고 그 국정원 개혁을 가져가야 되려면 저희가 어떻든 10월 재보선에도 이기는 힘이 나와야 되고 네. 이런 힘이 나와야 그게 가능한데 지금 상황으로는 저희가 이제 그래서 더 치밀하게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김만길 대표도 오늘 아침에요 그 메시지가 왔더라고요. 김성건 의원께서 시청 앞에 철야하거나 노숙하게 될 경우 꼭 내복 입으시고 두꺼운 잠바 입으시고 준비된다면 침낭도 가져오십시오. 근데 벌써 오늘 아침부터 되게 쌀쌀해졌다는 거예요. 근데 추워요. 거긴 더 쌀쌀한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러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가열차게 싸워나가겠다. 네. 대신 또 치밀하게 싸워나가겠다. 이 과정 속에서 그 믿을 만한 야당으로 자리매김하겠다. 그 의원님은 지금 이제 의지를 이제 강조를 해주신 거고 우리 장윤선 기자는 전망을 좀 해주십시오. 일단 10월 재보선은 그냥 바람으로 할 수 있는 선거는 아니다라는 아니죠. 게 정치권 일반적인 평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병두 본부장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제가 재보선에 이제 안철수 의원이 이렇게 야권 연대 없다. 계속 이제 그 승부를 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민주당의 위협적 존재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하하하 이렇게 웃으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재보선은 선거 실질적으로 내 호주머니에 표가 몇 장 있는지를 딱딱 세가지고 하는 선거이기 때문에 조직 선거다. 그렇죠. 확실한 조직 선거고 내 패가 몇 패가 있는지를 보고 딱 치르는 선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그렇게 얼레벌레 헐렁하게 해가지고 되는 선거가 아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10월 재보선에서 민주당이 좋은 성적을 내기가 어렵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뭐 우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민주당은 막 이렇게 서영교 의원님처럼 말씀하시지만 딱 선거로 들어가면 지역구가 밭이 좋은 밭이 없어요. 민주당이. 민주당이 괜찮은 밭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 10월 재보선에서 민주당은 성적이 불에 보듯 뻔해요. 그러니까 문제는 새누리당이 거의 먹는 패라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이제 강화, 뭐 충남 이런 데는 그 지역 출신, 그러니까 내고장 사람이 아니면 잘 안 찍어주고 심지어 무소속이 막 당선되고 이런 동네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어렵고, 그러니까 문제는 안철수 진영이 얼마나 할지, 새누리당이 상당히 많이 할 거고, 특히 이제 포항 같은 지역구는 저 정도라면 당연히 새누리당이 누구를 내도 우리는 새누리당이야 이렇게 간다는 거죠. 김영태가 아무리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또 새누리당을 찍는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10월 재보선은 그렇게 이미 저는 성적표를 갖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잠깐만 거기서 제가 죄송한데 끊겠는데 네. 그렇게 본다면 국정원 개혁에 초점을 맞추면 여기서 일단 이런 그림이 그려질 수 있어요. 민주당에서는 가는 곳 길게 그리고 질기게 싸우겠다. 그래서 터닝 포인트로 10월 재보선에서 승리를 해서 확 가겠다. 이건 애당초 불가능한 얘기다. 이 얘기로 중간 정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렇죠. 그런 게 좀 있는 거죠. 그렇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제1야당이고 뭔가 열심히 한다는 모습 보여야지. 우리 이러니까 접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는 못 하는 거죠. 그건 말이 안 되죠. 그거는 있을 수 없는 거고 최대한 뭐 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득표차를 뭐 내든 뭘 하든 어쨌든 국정원 개혁을 알리는
홍보의 장으로 활용하든 어쨌든 선거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근데 현실은 그렇다는 거예요. 현실은 그렇다는 말씀을 좀. 근데 뭐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다시 궁금해지는데 국정원이 청와대에 들고 갔다는 그 셀프 개혁안. 네. 그 내용이 뭔지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국내 파트를 이름만 바꾸는 건가? 국내 파트. 그러니까 이번을 계기로. 이번을 계기로. 그러니까 국내 파트 없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렇겠죠. 네, 국내 파트 없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대신 심리전단 없애겠다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았을까. 근데 요번에 그 통진당이 이걸로 심리전단도 필요하다고 주장할 것 같은데. 아니 실제로 주장을 하고 있죠. 그럴 가능성이 생기는 그러니까 거죠. 지금 핵심은 그거죠. 예산하고 돈하고 조직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둘 다 국정원은 잃고 싶지가 않은 거죠. 그리고 사실 국내 파트 그리고 대공수 사건 가지고 얼마나 많은 재미를 봤습니까. 그리고 사실 2009년 원세훈 원장이 재임을 시작한 뒤로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사실 국정원이 국내 정치의 한 복판에 와 있는 거거든요. 지금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이 현상은 정말 퇴행적인 현상인데 지금 이미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009년 그 민주당이 지금 뭐 하나하나 다 그 공개를 하고 새로운 내용을 밝히고 있긴 합니다만 사실 따져보면 2009년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초기부터 해서 지금까지 국정원이 국내 정치 한복판에 와 있는 거고 들었다 놨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제어를 못하고 있는 거죠. 저는 현실적으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를 민주당이 우리는 정보도 없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오로지 제보자에 의존해서 이거를 싸울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한탄을 하기도 해요. 사석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그렇긴 합니다만 정말 꼼꼼하고 치밀한 전략. 그리고 저는 취재도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새누리당 의원들도 적극적으로 만나서 얘기도 들어보고 스킨십도 하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아보기도 하고 막 이래야지 그냥 앉아서 넉넉고 뻥뻥뻥 당하고 있는 거라고요. 아닙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취재도 열심히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보 부족을 네. 메우기 위해서. 네. 아니. 이거는 서정톡을 위해서도 필요한 거예요. 화락급 정보. 화락급 정보. 화락급 정보. 그러니까 저는 무슨 생각이냐면 대선 때 이제 그 국정원 댓글 요원 사건 사실 안 해도 우리가 이길 가능성이 있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분위기가 아주 좋게 가고 있어갖고. 그러니까 근거 없는 낙관. 근데 보면 고마운 거는 그 댓글녀가 그것에 자리하고 있다는 걸 알아낸 거는 민주당이에요. 네. 예. 그 다음에, 그 국정원이 이러이러한 댓글들을 쓰고 있고 원세훈이 이러이러한 원장님의 지시 말씀을 내렸고 이것도 민주당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다 찾아내는 곳이 지금 민주당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쓰고 이러는 걸 우리가 못한다고 해서 한탄을 하는 거지 곳곳을 찾고 뒤지고 만나고 이러는 것들은 저는 민주당 의원들이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팩트를 제시하니까 갑자기 좀 그러네. 아니 그러니까 그걸 전부 다 가지고 온 게 다 민주당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방송국을 가서 네. MBC하고 KBS를 가고 왜 저기 편파 보도하냐 항의를 하러 갔어요. 그랬더니 우리 편파 보도 아닌데요? 똑같이 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별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사실 다 정리하고 갔기 때문에 이래도 편파 아닙니까? 라고 해서 이제 말을 조금 저희가 길을 잡았는데 마지막 승기를 딱 붙인 건 그거예요.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개입해서 국민의 유권자의 표를 좌우지했다. 대통령의 당락을 좌우지했다. 이게 옛날에는 KBS에서 추적 60분에서 나오든지 PD 수첩에서 나오든지 2580에서 나오든지 뭐 이런 데서 나왔는데 그리고 오마이뉴스는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오마이뉴스는 많이 하는데 뭐 어디에서 나오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계속 민주당에서 가지고 나와가지고 던졌다. MBC 인정하십니까? 그때 전부 다 뭐라느냐면요. 그거 인정합니다. 거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인정해요? 예, 인정을 하죠. 그다음 KBS는 아니 KBS 인정합니까? 네, 인정합니다. MBC는 왜 2580에서 국정원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나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보도를 하기로 했는데 왜 예고까지 하고 보도를 막았습니까? 라는 얘기까지 하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KBS가 심리전단 14개 팀인지 12개 팀이 있었다고 사실은 특정 보도를 하나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민주당에 있는 의원들이 권력을 갖고
있고 그것을 보고받지 못한다는 뿐이지 여러 가지 작업들을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저는 이제 저도 많이 하고 있지만 예를 들면 뭐 진선미, 김현, 정청래 이런 와중에 내용들이 전부 다 그런 데서 나오는 것들이라고 아니 생각하고. 물론 열심히 하는 의원님들도 다 있는데 민주당 의원이 10명 제가 아니잖아요. 오늘 127명. 오면서 여기 올 때마다 제가 취재하고 옵니다. 솔직히 말하면 열심히 하시는 거 알아요. 법사위를 하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안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젯밤 1시에 정보 좀 공유합시다. 왜 안 하게 됐는지. 하여튼 오늘 아침에 이제 그래요? 사실은 답이 왔어요. 얘기 못해 미안합니다. 건성동 의원이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법사위 열자고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지금 원내 들어오라고 하는 프레임 속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 정보위가 지금 저쪽에서 막아가지고 나오지 않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법무부 장관 데려다 놓고 이야기하면 법무부 장관은 저희는 모릅니다. 국정원에서 했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그렇죠. 수사 사실을 뭐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 수사 시작 안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거기서 우리가 말씀처럼 내라는 멋자는 이런 요건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과정이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누구를 감싸듯이 하게 되면 이것이 아니죠. 이제 하여간 뭐 그런 과정 속에서 저희가 법사위를 여는 것은 지금은 그런 차원이지만 친밀하게 내부적으로든 어떻든 이것이 법치 국가에서 민주주의 민주공화국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철저히 문제 제기하고 나갈 알겠습니다. 것이다. 예. 자, 오늘 이제 좀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역시 또 1시간이 걸렸습니다. 네. 아유, 좀 세상이 좀 좋아졌어. 그러니까 세상이 좋아져서 재밌고 즐거운 이 세상이 좋아진다라는 바로미터가 뭐냐면 서정톡에서 다룰 거리가 없다. 그죠? 이게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언제가 올까요, 그게?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여기서 끝내는 거예요? 그럼요. 뭐 또 할 말 있어요? 좀 더 얘기. 하세요. 예, 아니, 그러니까 1분 드릴게. 1분? 여하튼.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이석기 파문이라고 명칭을 좀 하면 이 사건을 쭉 휘몰아치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특히 이제 국회의원들이 제일 걱정하는 것이 통합진보당에서는 촛불이 쫀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여론의 추이에 따라서 제일 중요한 게 사법부가 쫀다. 그러니까 판사들이 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의 이런 파고가 전국을 휘몰아치고 이것이 여론이 고스란히 먹혀들기 시작하면 판사들의 소신 판결을 내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 판사들이 소신 판결을 내리기 어려워지면 사법부, 과거로 다시 돌아가서 정권의 신여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정확히 우리의 시계는 다시 30년 전 유신 시대로 그렇기 때문에 간다. 더 그거를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 주장은. 법사위에서? 아니야. 꼭 법사위라고 한정을 하지 말고. 네. 그렇기 때문에라도 네. 그러니까 이석기 의원이나 몇몇 사람들이 황당무계한 발언을 했고 그것이 그렇죠. 실정법 위반이라면 당연히 처벌을 해야죠. 그걸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근데 문제는 그 실정법이 뭐냐. 이건 분명히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그거는 저는 이제 계속 이 재판 받을 거 아니에요. 재판 과정에서 이제 계속 나올 거고 사실 국정원에서 조사를 했고 3년간 내사를 했고 수사 중이라고는 합니다만 이게 검찰로 넘어오면 사실 피의자가 다 부동해버리면 그거 다 없는 걸로 하고 검찰에서 재수사를 시작해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까지 있었던 것을 무효하고 처음부터 다시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럼 거기서 내란죄가 실질적으로 적용될지 말지 이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까 서두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정원하고 검찰하고 법리 적용에서 갈등이 있었다고 얘기했던 게 서초동 일각에서도 막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무리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지금 계속 과정인데 문제는 이게 계속 가면서 나머지가 싹 묻힌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게 핵심인 거죠. 엄밀하게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지금 여론지형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여론지형으로 보더라도 바로 무리한 법 적용이라고 하는 점 같은 경우는 일부 언론, 이른바 진보 언론이라고 분류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않는 언론 중에서 일부 언론도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고 문제 제기를 하는 보도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이 점도 좀 해야 되는 것 같고요. 아무튼 이렇게 자꾸 이렇게 지금 1분. 고마운 얘기고요. 그렇게 가야지 되고 내란 음모라고 하는 법 적용에 대해서는 벌써 다 문제 제기가 나오니까 문제 제기가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체포 동의안
이게 이제 저희들에게 와서 쭉 봤어요. 그래서 이적단체 동조, 고무 찬양 부분이 뭔가라고 해서 이렇게 봤는데 뭐예요, 보니까 진짜? 그게 뭐예요? 어떤 행위를 갖고 그걸 적용을 했어요? 거기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좀 더 많이 봐야 하고 앞으로 또 어떤 수사 내용을 더 첨부할지 모르겠는데 여기 나와 있는 건 그런 겁니다. 5월 며칠 회합에서 10일 회합에서 그 혁명 동지가 저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 혁명 동지가 적기관가 혁명 동지가를 불렀고 예. 혁명 동지가 내용은 이런 내용이고 그래서 노래 가사가 그 노래 가사가 쭉 적혀 있어요. 노래 가사가 쭉 적혀 있고 그다음에 이 이적 단체를 찬양하는 이 노래를 불렀으므로 찬양죄에 적용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노래 불러서. 예, 노래 부르는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내용들이 들어있지를 않고. 그래서 노래 부른 거 같고. 그 노래 그리고 그 노래가 고무 찬양의 내용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적기가 제가 적기가는 뭐지 안 그랬는데 불렀다는 거 아니에요? 또 막? 아니 아무튼. 어쨌든 하여간 뭐 그러니까 자기 혼자 부른 게 아니라 거기서 이제 뭐 불렀다고 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그거예요. 나와 있어도 아닌 게 많죠 실제로는. 적기가를 불렀다고 해서 그 적기가 내용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거예요. 적기가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적기가가 뭐냐? 이랬더니 옛날에 그 독일의 뭐 노래인가 뭐래갖고 소나무야 이 노래 있죠.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 내용이더라고요. 원곡이 그거예요? 원곡은 그거예요. 소나무야. 가사만 그 음에다가 가사가 아니 개사한 게 아니라 이게 뭐 외국에서 그런 얘기 그게 있는 것 같아요. 보도도 나왔어요. 네, 그래서 그 내용으로 쭉 되어 있고 가사가 나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것을 불러서 찬양, 고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선 적용 자체도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은 찬양 고무했던 뭐 자료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좀 첨부돼야 되는데 그런 것이 지금 부족한 상태. 그다음에 발언도 제보자의 발언에 좀 연연해야 되는 상태.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적용의 법적인 부분들은 좀 더 많이 논란의 대상이 될 것이다. 저 혹시 30초만 더 주실 수 있나요? 네. 아니 제가 아까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김 진행자께서 자꾸 끊어가지고 원래 진행자 역할이 그거예요. 할 말만 하는데 왜 끊으세요? 꼭 필요한 말만 하는데. 여튼 하나는 메시지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론이 쫄면 안 된다는 거고요. 특히 이제 판사들이 쫄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 부릅뜨고 감시해야 된다. 이 얘기를 꼭 좀 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민주당의 역할이에요. 민주당이 저는 이 엄청난 덩어리에서 사실 전체 48% 민주당을 지지했던 국민들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저는 그냥 막 사안에 끌려다니기보다는 이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전망을 좀 하면서 철학적 대응 이런 것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막 휩쓸려 가지 말고 민주당이 큰 틀에서 좀 보고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를 좀 하고 싶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면 나 이럴까? 그래서 안 받아도 된다고 지금 얘기하려고 한 건데. 왜 이러세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국정원 개혁 간다. 그리고 국정원의 문제점 간다. 그래서 어제 원세훈 재판이 있었죠. 원세훈 재판에서 새로운 사실이 또 나옵니다. 그리고 그 민병주 단장인가가 그 국정원 댓글녀에게 글을 보내서 고마웠다. 잘 처리되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새롭게 나오면서 저는 국면은 전환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은 이거. 그런데 어떻든 지금 내란 음모죄에 무리한 적용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이번 기회에 이번 계기로 종북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백하게 선을 긋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래서 이제 체포동의안 역사 속에서 이 이석기 의원의 사건이 어떻게 결정 날지는 또 저는 대강 보이긴 하는데 역사 사건 속에서 체포동의안 부분을 그동안에 있었던 국회의원의 권력 특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똑같이 체포동의안에 같이 가고 동의하고 이런 부분은 빨리 해결할 건 빨리 해결한다. 그렇지만 짚고 넘어갈 건 확실히 짚고 넘어가서 지금 말씀처럼 야당의 그 단단함 그리고 치밀함 보여드리겠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요거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난 토요일이었어요. 이석기 사건이 크게 난리가 나서
아직 이석기 쪽에서 답변도 별로 못한 그 시점에 토요일에서 촛불이 켜집니다. 서울역에서 촛불이 켜지는데요. 저희 이제 민주당에서 촛불 집회를 했죠. 서울역이라서 사실 많이 동원하진 않았어요. 장소가 좁아요. 근데 하고 나자마자 이제 그날 제가 사회를 봤는데 그때 이야기가 그겁니다.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다. 국정원 사건대로 간다. 이석기 사건대로 간다.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선거 간다라고 하고 이제 저희가 집회가 끝났는데 갑자기 비가 오는 거예요. 비가 오는데 정말 우리 다 끝나자마자 와서 다행이긴 하지만 비가 엄청나게 오는 거라. 그래갖고 촛불이 끝났잖아요. 이제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제 못 가고 주변에 계속 남아있었죠. 의원들도 못 가고 남아있는데 너무 많이 떨어지니까 그리고 갑자기 오기 때문에 우비도 준비를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단상이 있었어요. 재밌는 얘기입니다. 단상이 있는데 단상에서 조금 있으면 촛불 집회가 진행됩니다라고 이제 시국회의 쪽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어디가 있는지 보니까 처마 밑에 잔뜩 서울역 안에 잔뜩 들어있지만 하여간 그 자리엔 별로 없었어요. 열기는 살아있다 이 말씀이시죠? 조금 지나고 났는데요. 비가 오지만 시작하겠습니다라고 했더니 다 모이는데 정말 촛불이 가득 찬 거예요. 가득 차고 근데 이 불에 의해서 스피커가 고장이 납니다. 이 번개 소리처럼 천둥 번개 소리처럼 막 반씩반씩 하다가 끊어졌습니다. 근데도 사람들이 입으로 마이크로 정해서 촛불이 쫙 타오르는데요. 저는 그걸 보면서 저는 야당이라서 정치인이라서 한다고 치지만 그 귀한 사람들의 모임 촛불은 정말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것을 보고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더 이상은 발언 기회 없습니다. 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분노와 절망의 시대, 우울증 치료제가 필요하세요? 정치 때문에 시민들이 웃는 그런 세상을 바라세요? 변화하는 서울과 서울 시민의 삶. 정치가 즐거울 수 있다는 희망의 증거를 만나보세요. 오윤호가 묻고 박원순이 답하다. 정치의 즐거움 오마이북. 네, 오늘 방송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저희 이탈남은 10만인 클럽 회원 여러분들의 정성이 모아져서 만드는 방송입니다. 그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